여러분, 27억 원의 빚이 하루아침에 내 집안에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나는 올해로 68배를 맞은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2003년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아직 12살 난 딸아이가 있었고 남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아는 형님과 동업을 시작했지요. 인테리어 사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인테리어부터 시작했어요. 여보, 형님이 자금도 있고 인맥도 넓으시대. 우리도 이제 좀 잘 살아보자. 그래요? 좋네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뭘 그런 걱정을 해. 형님이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이야. 남편의 말에 저도 기대가 되었어요. 그동안 월급쟁이로 빠듯하게 살았는데 이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일감도 별로 없고 있어도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남편은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어요.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밥부터 드세요. 고마워. 그런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와서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렇게 인내하며 6개월을 보냈을까요? 2003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사무실 인테리어에서 시작해서 점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그해 11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여보, 큰일 났어. 어머,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좋은 일이야. 강남에 있는 대형 사무실 인테리어를 따냈어. 계약금만 3천만 원이야. 정말요? 어머나. 이제 우리도 좀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정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집에 가져오는 돈이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씩 늘어갔어요. 그 전에 남편이 회사 다닐 때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그 몇 배가 되니까 정말 꿈만 같았어요. 2004년 초에는 분당 서현동에 30평대 아파트도 샀어요. 전세로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된 거였죠. 엄마, 우리 이제 진짜 부자예요.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딸아이도 좋아했고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쪼들려 살던 게 한이었는데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도 그때가 가장 좋았어요. 저녁이면 함께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하루 일을 나누고 주말에는 딸아이와 함께 남산이며 한강이며 나들이도 자주 다녔어요. 여보, 요즘 사업이 잘 되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러게. 덕분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네. 고생 많이 하세요. 당신도 고생 많아요. 애 보느라. 무슨 말씀을. 여보가 더 힘든 일 하시는데.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묘해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는 법이거든요. 돈 맛을 본 남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불륜이나 도박 같은 나쁜 짓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씀씀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정도 돈 가지고 뭘 하겠어? 요즘 세상에 300만 원이 뭐야? 그래도 남의 한 달 월급인데. 아, 당신은 몰라.
사업하는 사람은 달라야 해.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같은 월급쟁이, 돈은 별것 아닌 듯이 말하고. 작은 돈의 가치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백화점에서 정장을 사왔는데 한 벌에 200만 원이 넘었어요. 여보, 이 옷이 200만 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남루하게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이미지가 중요해.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에이, 지금 우리 수입으로 이 정도는 괜찮아. 또 어느 날은 고급 시계를 차고 왔어요. 500만 원짜리 시계였어요. 시계까지 이렇게 비싼 걸 사야 해요? 형님이 추천해 주신 거야. 사업할 때 시계 하나로도 신뢰도가 달라진다고. 그래도 당신은 사업을 몰라서 그래. 이런 건 투자야, 투자. 점점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뭘 아느냐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수없이 답답했지만 굳이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를 잘 키우고 평안하게 사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벌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당장 생활에 지장은 없었어요. 이게 제 첫 번째 잘못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남편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남편의 그런 철없는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 할 말은 많았지만 그저 내버려뒀어요. 2004년 여름쯤에는 남편이 외제차까지 샀어요. BMW 5 시리즈였는데 중고차라고 해도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여보, 차까지 이렇게 비싼 걸 사야 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소나타 타고 다니면 안 되지. 고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지금 우리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이 정도야 우습지.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때 매달 1천만 원 이상씩 벌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업이 잘 나가서 집도 사고 이제 걱정 없겠구나 싶을 때였어요. 2004년 9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남편은 8시에 나갔고 저는 딸아이 아침 챙겨서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야. 네, 왜요? 아니,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남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죠. 무슨 일인데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형님한테 연락이 안 돼. 그때까지도 저는 심각성을 몰랐어요. 그냥 은행에서 실수한 거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남편 얼굴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규제가 겹치면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취소되었대요. 그러면서 회사는 하루 만에 도산 위기에 몰렸고 같이 동업하던 그 형님은 연락 두절이었다는 거예요. 형님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화를 안 받아. 사무실에도 안 나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행 빚이 좀 있어. 얼마나요? 27억 정도. 그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27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떻게 그런 큰 빚이 생길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27억이요. 그게 말이 돼요? 사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거야. 형님이 보증을 서주시고, 그럼 형님이 갚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이 연락이 안 돼.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27억이 그렇게 큰 빚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남편은 자산가가 아니었거든요. 그 형님에게 의존해서 시작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형님이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가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9월 20일 첫 번째 독촉장이 왔어요. 대출금 연체에 따른 일괄 상환 요구서. 차가운 공문서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이후로는 거의 매일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점점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10월 3일 아침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엄마, 저게 뭐예요? 학교 가려던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가자. 딸아이의 맑은 눈을 보면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만큼은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이혼까지도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저 기도로 하루하루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문득 깨달았어요. 나도 잘못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동안 남편이 사업한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가져다 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살기만 했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생각이 들자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함께 이겨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남편을 다독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당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앞으로만 봅시다. 우리 힘으로 해결해요. 집안 사정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부부 사이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끈끈해졌어요. 돈이 많을 때는 서로 관심도 없이 각자 할 일만 하며 살았는데 어려울 때 비로소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예전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다시 시작할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일단 당장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27억을 갚으려면 일반 회사 월급으로는 안 되잖아. 남편에게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답답했어요. 당장의 벌이가 없으면 가정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11월부터 제가 먼저 일을 시작했어요. 분당 서현역 근처 상가 빌딩 청소 일이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오후 2시에 들어오는 일이었는데 하루에 6만 원을 받았어요. 그 6만 원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 돈으로 딸아이 급식비도 내고 쌀도 사고 하루하루 버텨나갔어요. 그렇게 6개월을 살았을까요? 2005년 4월경이었어요.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오후 2시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던 남편도 드디어 마음의 변화가 있었나 봐요. 마음을 다잡고 일반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안양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 건설회사에서 면접을 봤어요. 부장님, 제가 인테리어 사업 경험은 많은데 월급은 많이 안 바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경력은 좋으신데 왜 취업을 하시려고 하세요? 개인 사업이 잘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시죠. 월급은 250만 원 드릴게요. 250만 원. 예전 같으면 코웃음 쳤을 돈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잘 적응하더라고요. 예전에 사업할 때의 자존심 같은 건 다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둘이 벌기 시작하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는 들어왔어요. 빚을 모두 갚을 정도는 전혀 안 되지만 그래도 생활은 가능했어요. 더 중요한 건 갚을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은행에서도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성실하게 갚으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았나 봐요. 여러 가지 제도를 적용해서 압류를 유예해 주기 시작했어요.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전히 산더미 같은 빚이 있었지만 그래도 길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이었어요. 2005년 7월 23일 저녁 8시경 남편에게 그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6개월 넘게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온 전화였어요. 여보, 형님한테 전화 왔어. 남편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통화를 마친 남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빚은 형님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정말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이거 마무리되면 다시 같이 사업하자고 하셔. 그 순간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 전화 한 통이 남편을 또다시 그날의 영광을 맛봤던 시절로 돌려놓았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예전에 그 오만하고 건방진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였어요. 아침에 회사 갈 때부터 달랐어요. 그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마지못해 나가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아침 드시고 가세요. 됐어. 시간 없어.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아, 귀찮아. 이런 생활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예전에 그 퉁명스러운 말투가 돌아왔어요. 회사에 가서도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한테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겸손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김 과장님, 이 서류 좀 검토해 주세요. 아, 이런 걸 왜 나한테 가져와? 신입사원 일 아니야? 그래도 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셔서. 경험이 많다고 허드렛일 다 하라는 거야? 나도 사장 해봤는데. 동료들이 당황했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장 출신이라는 걸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회의 시간에도 문제였어요. 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성과가 나겠어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죠. 큰 그림이요? 부장님은 사업을 안 해보셨나? 이런 건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부장님이 황당해했다고 해요. 250만 원 받는 과장이 부장님한테 사업 운운하며 가르치려 든다고 말이에요. 점심시간에도 달랐어요. 그전에는 동료들과 근처 식당에서 7회 8,000원짜리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혼자 나가서
이에 3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오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아니에요. 전 따로 먹을 곳이 있어서. 어디요? 좀 괜찮은 데 있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도 회사 이야기만 하면 불평불만이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아, 답답해 죽겠어. 사람들이 너무 소심해. 왜요? 조그만 프로젝트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겁을 먹는지 몰라. 나 같으면 10배는 크게 할 텐데.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 게. 안전하게, 그런 마인드로는 평생 월급쟁이야. 큰일은 절대 못해. 여보, 당신도 지금은 월급쟁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곧 달라질 거야. 형님이 연락 오면 다시 시작할 거거든. 형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마치 구세주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받으면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어요. 김 과장님, 이 자료 내일까지 정리해 주세요. 또요? 이런 일만 시키시네요. 그게 업무잖아요. 이런 단순 업무는 신입사원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죠. 중요한 일이요. 지금 과장님 업무가 바로 그거예요. 에이, 답답해라. 이런 회사에서 뭘 배우겠어요. 부장님이 정말 화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을 따로 불러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김 과장님, 요즘 태도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없는데요. 일에 집중 안 하고 동료들한테도 건방지게 굴고. 이러면 안 되죠. 건방지게 군다뇨? 전 그냥 제 의견을 말한 거예요. 의견이 아니라 불평불만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남편은 집에 와서 더 화를 냈어요. 부장이라는 놈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정신 차리라고. 웃기지도 않아. 내가 사업할 때 그 부장은 뭘 했는지나 몰라. 여보, 그래도 지금은 부장님이 윗사람이잖아요. 윗사람, 실력도 없으면서 나이만 많다고 윗사람이야. 그래도 당신도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저런 잔소리야. 저한테까지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고맙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잔소리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여보, 왜 그렇게 말해요? 전 그냥 걱정돼서. 걱정, 무슨 걱정? 형님이 곧 연락 올 텐데 뭘 걱정해. 언제 온다는 연락도 없잖아요. 조만간 올 거야. 형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 뭐야? 큰 사업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형님에 대한 맹신이 정말 심했어요. 마치 종교처럼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회사 일은 점점 소홀히 했어요. 출근 시간도 늦고 퇴근은 일찍 하고 업무에도 집중을 안 했어요. 한 번은 중요한 회의에 늦게 들어갔는데 사과도 없이 그냥 앉았다고 해요. 김 과장님, 늦었네요. 아, 교통이 막혀서요. 그래도 중요한 회의인데. 죄송합니다. 말로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표정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회의 중에도 딴짓을 했어요.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면서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나 보는 거였어요. 김 과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회의에 집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또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고 해요. 동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응, 완전 딴 사람 같아.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큰 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던데 사업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런가 보네. 회사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남편 때문에 팀 전체 분위기가 어색해진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 전화 온 이후로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도 TV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런 작은 회사에서 뭘 하겠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여보, 그래도 월급은 나오잖아요. 월급. 그깟 250만 원이 뭐야. 내가 사업할 때는 하루에 그것보다 많이 벌었어.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이 아니야. 곧 다시 시작할 거거든. 형님한테 언제 연락 온다고 했어요? 고지라고 했잖아. 고지 언제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올 거야. 이런 대화를 매일 반복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남편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회사에서 남편한테 최종 경고를 했다고 해요. 김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경고예요. 네. 업무 태도 개선 안 하면 징계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징계요? 최근 한 달 반 동안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회의 태도도 불량해요. 그렇게까지예요. 정신 차리세요. 남편이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부장이 나한테 징계 운운하더라고. 어머, 왜요?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이야. 좀 자유롭게 일한다고. 자유롭게가 아니라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니에요. 소홀히? 난 할 일은 다 했어. 그래도 회사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건 회사. 당신도 회사 편이야? 편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요. 뭘 걱정해? 어차피 형님 연락 오면 그만둘 건데. 언제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 형님이 약속하셨잖아.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이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부부 사이도 점점 나빠졌어요. 여보, 형님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올 리가 없어.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은 없어. 형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응원은 못할 망정 찬물 끼얹기만 하고. 찬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현실적. 당신이 뭘 알아? 사업을 해봤어. 사업은 안 해봤지만.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사업은 타이밍이야. 지금 그 타이밍이 온 거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2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형님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은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저한테도 짜증을 자주 냈어요. 여보,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아무거나라니까. 왜 자꾸 물어봐? 그냥 여보가 좋아하는 걸로 해드리려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 요즘 입맛이 없다고. 왜 입맛이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야. 무슨 스트레스요? 회사 때문이지 뭐. 답답한 사람들이랑 일하려니까. 그래도 조금만 참으세요. 언제까지 참아? 형님 연락만 오면 바로 그만둘 건데. 또 형님 이야기였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형님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정말 무서운 말을 했어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봐. 네. 갑자기 왜요? 더는 못 견디겠어.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바에야 차라리. 차라리 뭐요? 집에 있으면서 형님 연락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건 안 돼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급한 마음에 그랬거든요. 왜 안 돼?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형님이 곧 연락 올 텐데. 곧이 언제예요? 한 달, 두 달, 1년. 그런 말 하지 마. 현실을 봐야죠. 형님 연락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올 리가 없다니까. 만약에 안 오면요? 안 와도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사업하면 되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7억 빚을 진 사람이 또 사업 얘기를 하다니.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무슨 상황? 빚쟁이예요. 27억 빚진 빚쟁이라고요. 그것도 곧 해결될 거야. 언제요? 어떻게요? 형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잖아. 전화 한 통으로 그걸 믿어요? 형님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형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준비하시는 거지. 2달 넘게요? 큰 사업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려.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이 완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내가 왜 정신을 차려야 해?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뭐가 비정상이야? 27억 빚진 사람이 또 사업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빚을 형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언제요?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고지라고 했잖아. 고지 언제냐고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연락 올 거야. 만약에 안 오면요? 안 온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됐어.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이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화를 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부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현실을 모르는 사람 취급했고, 저는 남편을 철없는 사람으로 봤거든요. 회사에서도 결국 문제가 터졌어요. 2005년 8월 말, 남편이 부장과 크게 다퉜다고 해요. 김 과장님,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내용이 부실해요. 성의 없이 대충 한 티가 나요. 대충이라뇨?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요? 이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제대로. 아, 진짜 답답하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언제 끝나겠어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편 표정과 말투에서 불만이 역력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업무 시간 중에 형님한테 전화를 계속 걸었다고 해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형님, 전화 좀 받아보세요. 김태수입니다. 아, 또 안 받네. 형님, 저예요.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서 사무실이 시끄러웠다고 해요. 부장님이 참다 못해 남편을 불렀어요. 김 과장님, 업무 시간에 사적인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들 업무에 지장을 줘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적인 전화는 휴식 시간에 밖에서 해주세요. 네.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남편이 또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부장님이 정말 화가 나서 남편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김 과장,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사적인 전화는 밖에서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또 하세요? 급한 일이라서. 급한 일이면 뭐든 괜찮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 징계 조치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와서 회사 욕만 했어요. 부장이라는 놈이 전화 하나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몰라. 여보, 업무 시간에는 그러면 안 되죠. 업무 시간이면 뭐야? 잠깐 전화하는 게 뭐가 문제야?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잖아요. 방해. 그 정도로 방해받을 일이면 그 사람들이 집중력이 부족한 거지. 여보. 아, 당신도 회사 편이구나. 나만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까지 갖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8월 말, 남편이 회사에서 폭발했다고 해요. 그날도 부장님이 업무 지시를 했는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런 식으로 일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김 과장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다고요. 이런 쪼잔한 일 말고. 쪼잔한 일이라고요? 네, 이런 건 신입사원이나 하는 일이에요. 지금 본인이 뭔지 알아요? 알죠. 하지만 제 능력에 비해 너무 작은 일만 시키시잖아요. 능력이요. 요즘 보니까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못 하던데. 제대로 못 한다고요? 그럼 누가 제대로 해요? 다른 과장님들 보세요. 당신처럼 일하는 사람 없어요. 다른 과장님들은 비전이 없어요. 월급쟁이 마인드라고요. 김 과장님, 지금 본인도 월급쟁이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곧 달라질 거예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제가 곧 사업을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그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남편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부장님이 황당해하며 말했어요. 김 과장님, 지금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7억 빚지고 망한 사업을요? 순간 남편 얼굴이 빨개졌다고 해요. 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아시는데요? 소문 다 났어요. 처음에는 동정했는데 요즘 보니까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네요. 반성이요. 네, 반성. 그 정도 실패를 했으면 겸손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라고 하시는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파트너가 사라져서. 파트너를 잘못 선택한 것도 본인 책임이죠.
하지만 김 과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사업 얘기는 집에 가서 하세요. 부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말이 없어요. 당장 자리로 돌아가서 일하세요.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부장님도 사업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작은 회사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작은 회사라고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김 과장님, 지금 이 회사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본인이 이 회사보다 큰 걸 해봤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요? 망한 경험 말이에요. 그 말에 남편이 완전히 폭발했다고 해요. 망했다고요? 그건 파트너 때문이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김 과장님, 목소리 낮추세요. 저는 지금까지 억울해서 참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망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망한 거잖아요. 망한 게 아니에요. 곧 다시 시작할 거예요. 언제요? 곧이요. 구체적으로 언제요? 그건 파트너가 연락 오면. 아까 그 전화 받지 않는 파트너요?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준비 중이시거든요. 몇 달째 준비 중이에요. 그건 남편이 말을 못했다고 해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부장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 과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현실이 뭔지 아세요? 현실이요. 27억 빚진 사람이 250만 원 월급 받으며 일하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은 없어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곧 바뀔 거예요. 언제요? 1년 후요. 10년 후요. 곧이라고 했잖아요. 곧이 언제냐고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부장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김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정신 차리고 일하세요. 아니면 그만두세요. 그만두라고요? 네, 그만두세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안 계시는 게 나아요. 정말 그런 뜻이에요. 정말입니다. 그 순간 남편이 버럭 소리쳤어요. 좋습니다. 그만두겠어요. 정말요? 네, 이런 답답한 회사 안 다닐래요. 그럼 사표 쓰세요. 지금 당장 쓰겠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사표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짐을 챙겨서 나왔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김 과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할 게 뭐 있어요? 전 더 큰 일 할 사람이에요. 그래도 충동적으로 그만두면. 충동적이 아니에요. 원래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됐어요. 저는 다른 길이 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남편이 그날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회사 그만뒀어.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응. 왜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그만둘 생각이었어.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형님이 곧 연락 올 텐데 회사 다니면서 준비할 수는 없잖아. 또 형님 얘기였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뭘 정신 차려? 형님 연락도 안 왔는데 왜 회사를 그만둬요? 곧 올 거야. 곧이 언제라고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올 거야.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올 리가 없어. 왜 그렇게 확신해요? 형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전화 한 통으로 그걸 믿어요? 전화 한 통이 아니야. 형님을 믿는 거야. 그 형님이 작년에 연락 두절됐잖아요. 그때는 사정이 있었던 거야. 이번에도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은 달라. 뭐가 달라요? 그냥 달라. 느낌이 달라. 느낌이라니. 정말 말이 안 됐어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혼자서 벌어야 했어요. 청소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는 분당 정자동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에 7만 원을 받았어요. 남편은 집에서 하루 종일 형님 연락만 기다렸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5분마다 확인했어요. 형님, 안 계세요. 김태수입니다. 형님, 연락 주세요. 형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멘트만 나왔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은 없었어요. 남편은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여보, 핸드폰 소리 났어. 아니에요. 정말 뭔가 들린 것 같은데. 착각이에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짜증을 더 많이 냈어요. 여보, 밥 드세요. 입맛 없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싫다니까. 왜 자꾸 강요해? 강요가 아니라 걱정돼서. 뭘 걱정해? 형님 연락만 오면 다 해결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또 시작이네.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이야. 맨날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정말 피해의식이 심했어요.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했거든요. 2달이 지났어요. 아직도 연락은 없었어요. 남편은 이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핸드폰을 베개 밑에 넣고 자면서 조금이라도 진동이 느껴지면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전화 왔어? 안 왔어요. 정말 진동이 느껴진 것 같은데. 착각이에요. 확인해 봐야겠어. 핸드폰을 확인하고 나서 실망하는 표정을 짓는 남편을 보면 정말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화도 났어요.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살면서 저한테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있었거든요. 3개월이 지났어요. 2005년 10월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형님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염은 길게 자라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았어요. 여보, 씻으세요. 귀찮아. 그래도 형님 연락 오면 씻을 거야.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안 씻을 거예요? 곧 올 거야. 3개월째 고지라고 하시네요. 3개월이 뭐야? 큰 사업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도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래? 이 정도가 오래야? 네, 오래예요. 당신은 사업을 몰라서 그래. 또 그 소리였어요. 사업 운운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소리. 그 즈음에 딸아이도 아빠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 왜? 요즘 계속 집에 계시고 맨날 전화만 하시고. 아빠가 일자리 알아보고 계신 거야.
그런가요? 그런데 왜 맨날 같은 번호로만 전화하세요? 아이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4개월이 지났어요. 11월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연락은 없었어요. 남편은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여보, 뭐 좀 드세요. 여보, 뭐, 밥 드시라고요.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싫다니까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다시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저는 정말 한계였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뭘? 형님 연락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 거예요? 곧 올 거야. 4개월째 고지라고 하잖아요. 4개월이 뭐야? 4개월이 짧은 시간이에요? 큰 사업에 비하면 짧지. 큰 사업이요. 연락도 안 오는데 무슨 큰 사업이에요. 연락 안 온다고 사업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준비 중인 거지. 4개월째 준비 중이요. 그럴 수도 있지. 언제까지 준비할 건데요?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응,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연락 올 거야.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대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났어요. 12월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연락은 없었어요. 남편은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도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한계점에 도달했거든요. 12월 어느 날 밤, 저는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에요. 뭐가 끝이야? 이렇게 사는 거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뭘 못 견뎌? 형님 연락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요. 곧 올 거야. 5개월째 고지라고 하잖아요. 5개월이 뭐야? 5개월이 짧은 시간이에요. 큰 사업에 비하면. 그만해요. 더는 그 소리 듣기 싫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제가 그렇게 큰 소리 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당신 화났어. 네, 화났어요. 정말 많이 화났어요. 왜? 왜냐고요? 5개월 동안 남편이 집에서 놀면서 저 혼자 돈 벌고 살림하는데 왜 화가 안 나요? 놀고 있는 게 아니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는 것도 이제 그만해요. 왜? 형님이 연락 안 올 것 같으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5개월 동안 연락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있을 거야. 없어요. 있다니까. 증거가 뭐예요? 증거. 형님이 연락 올 거라는 증거가 뭐냐고요. 그건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없죠. 증거 없잖아요. 증거가 없어도 올 거야. 왜요? 그냥 올 거야. 그냥이요. 그냥으로는 안 돼요. 결국 저는 남편한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뭘? 일주일 더 기다려 볼게요. 일주일? 네, 일주일. 그 안에 형님한테서 연락 안 오면 다른 일자리 알아보세요. 왜 일주일이야?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5개월도 모자라서 더 기다리라고요? 그래도는 없어요. 일주일이 마지노선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은 더욱 간절하게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다는 멘트만 나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은 없었어요. 여보, 일주일 지났어요. 일자리 알아보세요. 조금만 더. 안 돼요. 약속했잖아요. 결국 남편이 마지못해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진짜 일자리를 알아보러 간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더 지났지만 남편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나갔다 들어올 뿐이었어요. 그러던 2006년 1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갑자기 왜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비현실적이었나 봐. 처음으로 남편이 현실을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이제 정말 정신 차릴게. 정말요? 응. 형님. 아마 연락 안 올 것 같아.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안 왔으니까. 이제 포기해야겠어. 드디어 남편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부터 진짜 일자리 알아볼게. 정말요? 응. 이번에는 진짜야. 형님 연락 와도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 형님 일은 생각 안 할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동안 당신만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했어.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며칠 후 남편이 수원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합격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월급은 280만 원인데. 괜찮을까? 충분해요. 정말 잘 됐어요. 남편이 정말 기뻐했어요. 6개월 만에 다시 일자리를 구한 거였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했어. 이제 됐어요. 아니야, 정말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지만 이제 좋아졌잖아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죠. 가족이니까. 평생 잊지 않을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이제는 현실적으로 살 거야. 그렇게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예전에 그 허영심과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둘이 벌기 시작했어요. 제가 식당에서 200만 원, 남편이 회사에서 280만 원, 합쳐서 48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집안 경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빚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갚아 나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 거였어요. 남편이 형님 연락만 기다리며 폐인처럼 지내던 그 6개월이 끝나고 다시 정상적인 가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평온하게 지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했고 저도 식당에서 성실히 일했어요. 가끔 남편이 그 6개월을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때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요? 형님 연락 기다리면서 6개월을
그렇게 보냈잖아. 이제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정말 비현실적이었어. 사람이 절망적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참 대단해. 어떻게 6개월을 참았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우리 부부가 정말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2006년 8월 17일,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남편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저는 향후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갈까? 지금처럼 갚으면 언제쯤 27억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은행이나 나라에서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없을까를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위해 국민은행 분당 지점으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대출 상환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왔어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고객님. 네. 잠깐만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몇 번 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고객님, 대출 잔액이 6,200만 원만 남아있네요. 네, 뭐라고요? 27억이던 대출금이 현재 6,200만 원만 남아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대신 납입하신 것 같은데요. 누가요? 잠깐만요.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자세한 내역을 찾아보더니 말했어요. 한 달 전에 김성호 씨가 대신 납입하셨네요. 김성호. 그 이름은 바로 그 형님 이름이었어요. 정말요? 정말 6,200만 원만 남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너무 기쁘면서도 동시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갑자기 25억이 넘는 빚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실수는 아닐까요?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여기 내역서 드릴게요. 손이 떨렸어요. 내역서를 받아들고 보니 정말로 김성호 씨가 7월 15일에 26억 1,800만 원을 일시 납입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꿈만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그 내역서를 들여다봤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오후 6시 30분 남편이 퇴근했어요. 여보, 들어오세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남편 얼굴이 긴장됐어요. 뭔가 나쁜 일이 생긴 줄 알았나 봐요. 은행에 다녀왔어요. 은행에, 왜? 빚 상환 계획 상담 받으러요. 아, 그래서. 여보, 우리 빚이 6,200만 원만 남았어요. 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6,200만 원이라고. 그게 무슨? 형님이 갚아주셨어요. 한 달 전에. 그 순간 남편도 저와 똑같은 표정이 됐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말이에요. 정말이야? 여기 내역서 봐요. 남편이 내역서를 보더니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이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그 형님 번호였어요. 여보, 형님이에요. 남편이 흥분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전화 너머로 형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래 기다렸지. 미안하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절차적으로 돈을 마련하느라 늦었다. 우리 집이 잘 살아서 돈이 많긴 하지만 내 돈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대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27억 중 대부분의 빚은 갚았다. 하지만 너도 사장이었으니 이 사업의 실패는 너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너도 갚을 의무가 있는 건 맞다. 형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도 내가 내 사정 뻔히 아는데 반반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6,200만 원 정도의 빚은 남겨둔다. 이건 너가 어떻게든 해봐라. 형님. 그리고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해보자.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당분간 생각 안 하고 지금 직장에서 좀 생활을 해볼게요. 그래? 왜? 다시 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구나. 뭐, 내 맘대로 해라.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이 저를 보며 울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응,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정말 고마워. 여보도 힘들었을 텐데 뭘.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2년 가까이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진 기분이었거든요. 물론 6,200만 원이라는 빚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27억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이었어요. 우리 둘이 벌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정말 다른 삶이 시작됐어요. 그동안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 허영심과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님, 일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경력이 많으셔서 그런가 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편이 정말 겸손하게 일했어요. 예전처럼 자기가 사장 출신이라고 자랑하거나 동료들을 무시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당신도 고생 많아. 식당 일 힘들지? 괜찮아요. 당신이 회사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이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6,200만 원의 빚은 생각보다 빨리 갚았어요. 둘이 벌어서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써서 2009년 3월에 완전히 갚았어요. 그날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 완전 상환 확인서를 받아올 때의 그 기분.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빚이 없어요. 그러게. 정말 꿈만 같아. 이제 뭐 하고 싶어요?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저도요. 이제 욕심내지 말고 살아요. 그 후로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벌써 18년째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부장까지 승진했어요. 월급도 처음에 280만 원에서 지금은 550만 원까지 올랐고요. 저는 2012년에 식당 일을 그만뒀어요. 딸아이가 결혼하면서 손자가 생겨서 돌봐야 했거든요. 딸아이는 참 잘 자랐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금은 32살이 되어서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 그때 우리 힘들었을 때 엄마 아빠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런가? 네,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도 많은데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가족이잖아. 손자가 둘, 손녀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잘해줘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거든. 우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그 형님과는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요. 명절 때면 안부 인사도 나누고 가끔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며 옛날 이야기도 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작년에 만났을 때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내가 연락 없이 사라져서 많이 힘들었지. 그랬죠. 하지만 이해해요. 사실 나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 갑자기 사업이 망하니까 당황스럽고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연락을 못했던 거야. 그러셨구나. 그래도 결국 해결해줘서 다행이었어. 너희 부부가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텨줘서. 형님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정말 그래요. 그때 그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 부부가 이렇게 끈끈해질 수 있었을까 싶어요. 돈 많을 때는 서로 관심도 없고 각자 할 일만 하며 살았는데 어려울 때 비로소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 집 거실에는 그때 빚을 다 갚은 날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은행에서 나오면서 둘이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의 감동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그리고 그 옆에는 딸아이가 대학생 때 써준 편지가 액자에 넣어져 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겨내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저도 부모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어하는 모습도 봤지만 그걸 이겨내는 모습도 봤거든요. 그게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교육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워요. 물론 그분들 사정도 다 있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
더 단단하게 뭉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그때 그 시련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돈은 생활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둘째,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특히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게 중요해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하루 6만 원, 7만 원 벌어도 감사했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도 감사했어요. 넷째, 기도하는 마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길이 보여요. 그때 기도가 아니었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섯째,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형님 같은 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섯째,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남편이 처음에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할 때 길이 열렸어요. 일곱째, 작은 일의 소중함. 큰 사업을 꿈꾸기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이겨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벌써 20년 전이네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먼 옛날 같기도 하고 어제 일 같기도 해요. 지금 우리 부부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해요. 분당 중앙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그때마다 그 시절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 참 많이 겪었네요. 그러게. 그래도 잘 견뎠잖아.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저도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지.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었네. 별것도 아니긴요. 27억인데. 하하, 그래도 이겨냈잖아.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걷는 저녁 산책이 요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이야기를 나눠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젊을 때 사업하다가 망해서 고생 좀 했어요. 그러세요? 우리도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위로가 되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손자, 손녀들 키우는 재미로 살아요. 큰 손자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는데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젊을 때는 어땠어요? 재미있는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 어떤 힘든 일요? 글쎄,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가난했을 때가 있었거든. 얼마나 가난했어요? 아주 많이.
자세한 이야기는 아직 어려서 하지 않지만 나중에 크면 들려주고 싶어요. 인생에는 힘든 일도 있지만 그걸 이겨내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작은 손녀는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왜? 늘 웃고 계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 고마워. 저도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우리의 모습이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구나 싶어서요. 지금 우리 집 냉장고에는 2009년 3월 15일에 받은 대출 완전 상환 확인서가 붙어 있어요. 그 서류를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손자 손녀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붙어 있고요. 가끔 손님이 오시면 그 서류를 보고 물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아, 그거요? 옛날에 빚을 다 갚았다는 증명서예요. 빚이요? 네, 옛날에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다 해결되셔서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 부부가 함께 이겨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아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알게 되고요. 요즘 남편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그때 다른 사람이었으면 날 버리고 갔을 텐데 당신은 끝까지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죠. 부부잖아요. 그래도 고마워. 평생 고마울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그때의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시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과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끼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는 일은 없어야 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부가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로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혼자서는 못해도 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너무 큰 꿈만 꾸지 마세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다 보면 길이 열려요. 우리 남편도 큰 사업 꿈꾸다가 망했지만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지금은 부장까지 됐잖아요.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도 그 형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처럼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날의 27억 빚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돈은 잃어도 믿음과 사랑만은 끝내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